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휴전은 없다면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하며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시각에서 중동 문제 진단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큐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영화배우 허성태 씨를 초대했습니다. 재심 사건을 다룬 영화 소년들에도 출연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뒤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대통령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고 연금 개혁 등 각종 입법 사항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언급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역시나 민생이 핵심이었죠? 네,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657조 원으로 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총 지출을 편성하면서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건전 재정 기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으로는 물가 안정, 밖으로는 국가 신인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정책 최우선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겠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인상했고 기초와 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며 병사 봉급은 내년에 35만 원 올려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서 논란이 됐던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돈은 민간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첨단 AI 디지털과 바이오, 양자 등에는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7분 동안 진행된 오늘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23차례 가장 많이 언급했고요. 국민과 개혁, 미래, 민생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네, 국회 협조를 당부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야당의 손을 내민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탁드린다 이 말만 5차례를 했고요. 함께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있었던 시정연설 땐 야당은 보이콧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날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그런 종류의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와 80여 차례 회의로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차례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여론조사 등 방대한 데이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3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과 3대 개혁 법안은 물론 국가재정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럼 신사협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피켓 시위를 하지 않는 대신에 회의장 밖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목받았던 사전 환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어렵다며 정책과 예산의 대대적 전환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예,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두고 여야는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로 혈세 낭비를 차단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복지는 강화했다며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 협력을 촉구하며 소통과 협치의 장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수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 국민의 미래는 없었다면서 맹탕 연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합니까? 시정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과 오부요인 여야 대표의 사전 환담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공개된 차담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악수하며 오랜만이라고 짧게 말을 건네는 정도만 포착됐습니다. 다만 비공개 차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전환담은 짧은 시간 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만큼 영수회담 제안 등 기대를 모았던 수준의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선 고성과 야유, 보이콧을 하지 말자는 여야 간 신사협정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 차례 박수가 쏟아졌고 윤 대통령도 연설을 마친 뒤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소속 의원들이 국민 포기,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김기현 대표는 어제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재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거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또 광명과 과천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선 김포가 먼저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에는 지역의 요구 사안에 대해 정당 입장에선 응답하는 게 의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뜬금없는 발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YTN과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의 문제라면서 중앙정부나 여당이 지침을 주듯이 먼저 방향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기도 지사나 서울시장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만약 지자체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부동산 커뮤니티도 화들짝 할 만큼 이렇게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권 안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침 여당 지도부가 편입 이야기를 꺼낸 장소가 바로 김포 골드라인 차량 기지였는데 경기도 김포 시내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김포 골드라인. 출퇴근길 지옥철의 대명사로 불리는 노선이죠.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 승객 호흡 곤란이 벌어지는 일도 흔한 풍경입니다.
사실 김골라, 김포 골드라인을 계획하던 10년 전만 해도 김포시 인구는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상당수가 서울로 통학과 출퇴근을 하다 보니 김포 골드라인 수요 또한 폭증했고 골병 라인이란 오명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서울 생활권을 앞세워서 경기가 아닌 서울로 들어가야겠다는 게 김포시의 생각입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지역철로 불리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큰 건데요. 경기도의 이른바 분도 정책 또한 김포 편입을 부추겼습니다.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인데 위치상 경기 북부보단 이참에 서울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입니다. 김도겸 지사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김포 편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밝히긴 했습니다. 김포 전체가 서울시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비슷한 전례도 있긴 합니다. 1963년에 김포공항에 위치한 양서면이 서울 강석으로 또 양동면이 서울 양천구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집권 여당 대표 입에서 다시 김포 편입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의 당론 추진 시사에 이어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거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는 소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행정구역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선 전략이라고 앞에 그렇게 굳이 붙이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수건을 당이 선제적으로 좀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도 서울 편입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죠.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절차와 과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자꾸만 던지기식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민생들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네.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23일 국감에서 당시엔 서울 수준이었던 김포 편입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초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만남 이후 편입 이슈가 총선 판도를 흔들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뉴스큐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직접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를 각 읍면 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법안 1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개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상당 부분이 이사회 결정 내용과 관련됐는데 권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 의결 사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이를 제압하던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70대 남성인데 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아 대통령실로 들어가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흉기 난동 언제쯤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정문 앞이었는데요. 77살 박모 씨가 흉기를 들고 이곳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경찰도 곧바로 제압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복부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 상습적으로 행정기관에 진정과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도 민원을 받아주지 않아 대통령실로 들어가겠다며 정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제압한 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왜 흉기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갔는지 등 박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전과자가 될 뻔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 약식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 공원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약식 명령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기소 과정에서 착오로 A씨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지난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인호공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는 건배사가 나왔다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은 허무맹랑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입장을 내고 2020년 2월 검사직을 사직한 뒤 한 전 부장이 언급한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며 의도적 거짓 증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부장은 어제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3월 19일 검찰총장실 주재로 열린 회식에서 이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증시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더니 228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주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취재 연결해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증시 마감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1.41% 내린 2277.9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78% 내린 736.1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오전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며 낙폭을 거듭 키워 장중 한때 2273선까지 추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81%, 포스코홀딩스가 4.97%, 삼성 SDI가 5.86% 빠진 것을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2차 전지주 약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한 데 따른 겁니다.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올해 3분기 일본에서 배터리셀 생산을 전 분기보다 60% 줄였다고 밝힌 여파였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들과 맺은 반도체 공급 계약이 미국 정부 규제로 취소될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며 인공지능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타격을 받은 것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선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 어제보다 3원 내린 1347.9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어제보다 0.4원 하락한 1350.5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죠.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전청조 씨가 체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방금 들어왔습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검거가 됐고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송파 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이다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참고로 앞서 각종 사기에 이어서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이 됐고 또 전 씨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남 씨를 스토킹하고 있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다까지 저희가 사회부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 전청조 씨를 체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사회부에서 좀 더 확인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넉 달 만인데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개선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뚜렷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광공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며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9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9%, 1년 전보다는 23.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 생산은 5.1%, 석유 정제는 14.6%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전산업 생산이 이에 힘입어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운수 창고 등에서 늘며 한 달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 13.5%, 9월 12.9%,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것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22년 1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광공업, 즉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비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한 달 전보다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어 8.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과 함께 4분기에도 개선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9천억 원, 1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71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8천억 원,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영향으로 14조 2천억 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6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6개월째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지난 8월 기준으로 333만 2천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임금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실질 임금은 35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였습니다. 또 고물가로 올해 3분기 생활 필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과 경기도 420개 유통업체에서 팔고 있는 생활 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의 값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케첩이 28.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마요네즈와 쌈장, 아이스크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39개 품목 가운데 값이 내린 2개 품목은 달걀과 식용유로 나타났습니다. 소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발생 농가의 한우를 모두 예방적으로 처분하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29마리를 사육하는 이곳에서 32개월짜리 암소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단한 혹등이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이상하니까 먹이를 잘 안 먹고 하니까 한우 농가가 이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아저씨도 걱정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직후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에 있는 소농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흡들 곤충인 모기와 같은 그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인데요. 그 축산 농가나 이런 데서 모기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기 서식지인 무릉 등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시고.
경남도는 공급받을 백신 35만여 분 가운데 1만 분을 우선 확보해 창원에 있는 모든 소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3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농가에선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국내 소 럼피스킨병이 경남에서도 처음 발생하는 등 확진 사례가 모두 6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어제 같은 시간보다 3건 늘어난 6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농가에서 매물 처분되거나 처분 예정인 소는 4,370마리입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와 별도로 의심 신고 4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 지수는 1년 전보다 4.8%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131.45로 1년 전보다 4.8%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지만 가격 지수가 하락해 금액이 13.7% 내렸습니다. 네, 아비 교환 속에서 이 본격적인 지상 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여성 군인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 습격대 인질로 잡혀갔던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작전 중 구출됐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메기디시 이병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며 가족과 재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인질 230여 명 가운데 작전으로 구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군은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시티 가장자리로 진입하고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는 도로에 서 있던 이스라엘 탱크가 다가오는 승용차를 발견한 뒤 발포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 들어간 지상군의 유도에 따라 드론과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하마스 관련 시설 6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אנחנו בהערכת מצב כל הזמן, מתקדמים באופן מדורג על פי התוכניות המבצעיות שלנו. הפעילות ההתקפית תתמשך ותתעצם לפי שלבי המלחמה ומטרותיה.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가자시티에 위치한 알쿠드스 병원 인근에도 떨어졌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도 공격을 받아 도로가 파괴되고 창문이 날아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떠밀려간 가자지구 남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라파의 주거지에 공습이 가해져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계속된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성년자 3,400여 명을 포함해 총 8,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작전을 통해서 여성 군인 한 명을 구출한 건데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공개하면서 협상에 응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측은 잔인한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입니다. 가운데 앉은 여성은 진작에 휴전했어야 한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꾸짖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마스는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시온주의자 인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은 즉각 퍼져나갔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고 있는 인질 가족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It gives us a lot of hope to see that they're still alive. We haven't given up on them yet. 이스라엘 언론은 영상 속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거세지자 하마스가 다양한 심리조종 전략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잔인한 심리 선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로 연료 반입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인질 석방 의사를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240명가량이 인질로 잡힌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본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확전을 자제하며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헤즈볼라 사정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3주 만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헤즈볼라 전사 4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발생했다며 헤즈볼라가 그동안 숨겨왔던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유엔이 구호 물품 반입을 위해서 국경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가자지구 통신 마비와 정전 등에 대한 우려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도착하자 시민들이 각종 물품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 장기화로 식량과 물이 떨어지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2 weeks of full siege followed by the trickle of aid last week mean that basic services are crumbling. Medicine is running out. Food and water are running out. Fuel is running out. 유엔은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하나 이상의 통로가 더 필요하다며 가자 남부와 이스라엘을 잇는 케럼 샬롬을 추천했습니다. And more than one entry point into Gaza is indispensable if we are to make a difference. Karim Shalom between Israel and Gaza is the only crossing equipped to rapidly process a sufficiently large number of trucks. 이런 가운데 미국도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구호품을 운반하는 트럭 수를 시급하게 늘리고 정전과 통신 네트워크 마비에 대한 대책을 이스라엘에 요구했습니다. A shutdown of telecommunication imperils the lives of civilians, UN personnel, and humanitarian workers and risks exacerbating the humanitarian crisis in Gaza. 미 국무부도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In addition, we are making every effort to restore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water. Water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its availability is crucial for the well-being of Gaza's residents. We are actively engaged to ensure that communication networks in Gaza remain operational. 미국과 유엔이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대응을 강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 더 커질 전망이어서 국제사회 비판 여론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이수정 연구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초반에 투입했던 때와 다르게 일부 지상군이 가자지구 안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천천히 남하하는 전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 압박을 통해서 하마스 축출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작전을 통해 가지고 가자 지구의 북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금야금 내려오는 이유를 좀 말씀하셨는데 점진적 압박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애초에는 좀 치고 빠지기 이런 전략에서 주둔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그런 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전면전을 당장 펼치지는 않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면전은 하지 않지만 하마스 축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역별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소탕 작전을 실시하는 걸로 이스라엘 군 자체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쪽에 있는 무장단체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질석방 그런 협상에도 조금 더 점진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전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질 석방을 시도를 하는 것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신들에선 일석삼조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여군 한 명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앞서 리포트로 있었습니다. 이게 작전을 통해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습니까? 전쟁 판세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전쟁 판세에 어떤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번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질 석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점진적 압박을 통한 하마스 괴멸이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괴멸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공격을 받은 이후로 보복을 실시하면서부터 초기부터 굉장히 나왔던 이스라엘의 확고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외신이나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하마스 괴멸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부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힘을 과시함으로써 일정 기간이라도 이런 하마스와 같은 무장단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당장 단기간적으로는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장단체들한테 경고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2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길고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 규정하기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1년을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보면 정확한 시기를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화
국면에서 그렇다 보니 지상작전이 거세지다 보니 하마스가 심리전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인질들 목소리를 통해서도 전쟁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질들은 휴전을 좀 했어야 했다. 인질 석방에 좀 협상에 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마스의 인질 전략은 이번 전쟁에서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하마스가 펼치고 있는 이런 인질 관련해가지고 비디오를 내보내고 하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식의 영상을 계속 송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사회에도 굉장한 충격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정부 측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유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송출이 된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두 나라 간의 분쟁, 전쟁으로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 종교적인 역사에도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안타까운 부분 또 아까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그 대목은 민간인 피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린이 피해자만 지금 3,000명? 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나 어린이 피해가 큰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자지구에 워낙에 출생률이 높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가장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약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어린이의 부상이라든지 사망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때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장기적 트라우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가자지구를 탈출을 하려는 시도라든지 난민이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어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고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 그런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좀 돕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 있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극심한 전쟁 상황을 경험하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이 종식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인도주의적으로 잠시라도 전쟁을 멈추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전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협상 중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법, 이런 국제 인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도법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침공이 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휴전 얘기하셨는데 휴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된 것도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을 하는 와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국제사회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 가해지고 휴전이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휴전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휴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더 해야 하고 얼마나 어떤 대가를 이제 사회가 치러야 되는지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제사회 움직임의 큰 축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휴전 불가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좀 어떤 변수가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양측 국방장관이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초기부터 굉장히 돕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조금씩 선회를 하면서 워낙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초반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든지 미국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하고의 관계성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같은 부분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향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권인데 아까 헤즈볼라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하기도 했고 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또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참전할 가능성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직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셈법이 존재를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누구도 쉽게 함부로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확전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계속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적극적인 개입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판단을 보류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 양상이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쪽하고 움직이면서 어떤 상징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변수에 따라서는 이런 다른 무장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커지는 민간인 피해에 미국 안에서도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일 텐데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시각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시각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휴전까지 이끌어 갈 수 있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협상 전략을 미국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을 경우에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도 반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미국이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밑 작전으로 다른 중동 각 국가를 경유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인질 협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내부 상황까지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전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전청조 씨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사기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를 체포하고 김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전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모두 3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전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전청조 씨 지금 아동학대, 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전 씨의 모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어젯밤에 남 씨가 전 씨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 통 걸고 대화하자며 메시지를 보냈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남 씨에게 연락한 인물은 실제 전 씨의 모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씨 모친은 어제 낮부터 저녁까지 남 씨를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한 뒤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를 다음 달 4일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이 씨를 불러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 달 6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다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대중에게 무리를 일으켰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했고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펼친 공연이 선정적이라며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가수 화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학교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포함해 행정처분 기간에도 버젓이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체결된 계약만 100억 원이 넘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자재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학교에 납품하다 걸려 보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에 초등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등 11군데 학교와 1억 원어치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전 부산식품업체도 영업정지 기간에 학교 5곳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쉽게 말해 급식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경위를 살펴봤더니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행정처분 주체인 식약처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AT는 10자리인 사업자 번호, 식약처 등은 11자리인 인허가 번호를 기준으로 전산에 등록합니다. 11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발견돼 행정처분 결과가 반영되게 고치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기준을 통일해 전산화하지 않고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400건에 달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AT 직원 1명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오다 보니 누락이 생겼던 겁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나 과태료, 과징금 등을 받은 식자재 업체들이 행정처분 기간에도 버젓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47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학교와 계약한 금액만 102억 원이 넘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서로 관리하는 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해소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감사원은 식자재 업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식약처 정보와 기준을 통일하라고 AT에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혜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철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급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며 권 변호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 만큼 곧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명 학원 강사가 술에 취해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학원 강사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인천 경서동 중봉 지하차도 김포 방면 입구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높이 제한 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천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은 높이 제한 봉 파손으로 추락 위험이 있다고 보고 2시간 동안 차량을 통제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높이 제한인 4.3m보다 더 높게 적재물을 실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구상을 놓고 수도권이 뜨겁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조만간 서울시 편입 특별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내년 2월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구체화하면서 김포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포 시내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여당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내건 건데 경기 북부는 나쁘고 서울시는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 북부가 될 바엔 서울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서울 편입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포가 한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남부와 교류가 어렵고 경기 북부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85%가 전부 교류하고 있는 서울 쪽은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편입 정당성을 다루는 시민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특별 법안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절차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절차 다 거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든 아니면 또 의견 청지든 이제 건의할 생각입니다. 부반도 물론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부반도 조만간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친 이후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처음으로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야당의 쓴소리도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소통하기 위해 취임 이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국정 운영 또는 또 국회의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협의보다 이후에 그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열린 자세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야가 지금까지는 5월 동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 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쟁을 걷어내고 무엇보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 예산심사,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심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찬의 테마는 화합과 소통의 염원이 담긴 그런 상생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그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나랑 얘기 좀 하기 좀. 당한 건 우린데 어째 그런가? 아 그러니까 왔잖아. 누가 그랬냐고.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제대로 못 쓰는. 네, 처음 선한 역할의 도전. 자, 스크린과 OTT를 넘나들며 탄탄한 연기와 강렬한 개성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악역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이번 작품에선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개봉하는 영화 소년들의 배우 허성태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도 대통령 뉴스 다음이라 그런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뉴스에 나오신 게 처음인 거죠? 네네. 그 생방송도 아주 오랜만이라서 되게 긴장되고요. 네. 네. 뉴스는 처음입니다. 아니 영상 속에 뭐 오징어 게임, 여러 뭐 카지노, 헌트 같은 대작에 나오셨는데 생방송이 그렇게 긴장되세요? 연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도 또 관객들을 만나시기도 했었는데 혹시 인기를 좀 실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 있을까요? 인기 실감 이제 식당에 가서 이게 서비스를 음식을 많이 주세요. 그때 되게 주로 어떤 거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저 곰탕집 가면 만두 같은 거 이렇게 주시고 그때마다 좀 죄송스럽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덕수로 많이들 기억하나요? 어떤 좀 역할을 많이 기억해 주세요? 네, 범죄도시의 독사랑 이제 오징어 게임의 덕수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코카인으로 기억하는 분들 없으십니까? 그런 단어 쓰셔도 되나요? 댄스. 아, 뭐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워낙 그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네네. 스스로 배우님 스스로 이제 말씀하셨고, 자 부러진 화살 또 블랙머니 같은 굵직한 사회 고발 영화를 연출했죠. 실화극의 대가로 불리는 정지영 감독과의 만남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내일 개봉할 영화 소년들 직접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1999년도에 전북 삼례 나라 슈퍼에서 벌어진 강도 치사 사건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고요. 그 당시에 3명의 소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 그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그들이 억울했다, 그들의 죄가 없다라는 재심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제 아까 오징어 게임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에는 상당히 악역이었었고 네. 이번 또 소년들에서는 굉장히 또 전혀 다른 캐릭터다 보니까 연기하면서도 그때 당시 촬영 날짜가 좀 겹치는 부분도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주에서 우리는 촬영을 했었고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은 대전에서 촬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소년들 때 제가 이 종아리 파열되는 부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징어 게임의 무술팀하고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예. 진짜 그때 당시에 스태프분들하고 무술팀들이 너무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두 네. 작품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촬영 당시는 코로나 시국 국면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침 그 코로나19 때문에 OTT 시장이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또 한국 영화의 흐름을 좀 바꾼 측면도 있는데 오늘 모신다고 해서 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OTT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신데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 OTT는 호황이지만 또 그 호황 때문에 영화계가 쉽지 않거든요. 예. 배우로서의 고민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품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OTT도 물론 줄고 있고 OTT 역시도 지금 상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냥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지금이 좀 이제 어쨌든 코로나19가 다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것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로서 그냥 제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고 좋은 재료로서 쓰임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예, 네. 내일 개봉하는 소년들 영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후배 형사, 아까 주인공 황준철, 설경구 씨를 믿고 따른 후배 형사 박정규 역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또 밝고 또 매력 있는 또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인물 소개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 실화랑은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극적인 재미나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가진 어떤 무거운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을 완화시키고 좀 재미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감초 역할을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만든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스럽게 이 영화의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가 또 운 좋게 맡게 돼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소개한 영상 속에서의 허성태 씨 하면 악역 전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맡은 역할은 선한 역할로 예.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 어색하진 않으셨는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악역할 때 더 힘들고요. 차라리 제가 그렇게 무게감이 있고 막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제 제 성격을 뭐 설명드리자면 차라리 소년들의 그 박 형사가 더 가깝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오히려 허성태와 더 가깝다. 네, 그래서 감독님도 정말 많이 열어주셨고 우리 갑자기 설경구 경구 네. 선배님도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노는 기분으로 연기했었습니다. 악역이 오히려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악역을 그 누구보다 또 전문적으로 맡아서 잘 하셨고 또 강렬한 인상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지금까지 악역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가장 악역다운 악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다 진짜 나쁜 놈들이라서 뭐 예. 진짜 살인자도 있고 무슨 조폭도 있고 너무나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네. 근데 최근에 작품 미끼라는 작품에서 이제 노상천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역할을 했는데 네. 이 사기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뭐 범죄다 범인이라고 하면 특정 몇몇에게 피해를 가해주지만 이 사기라는 거는 정말 이게 끝도 없이 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많은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 네. 작품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게 좀 제일 나쁜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런 악역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블랙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일 개봉할 소년들도 그렇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사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영화에 자꾸 출연하다 보면 뉴스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어떨까요? 이제 너무나 그래서 언론의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할 때마다 미끼 때도 그렇고 지금 소년들도 그렇고 소년들 때 다시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네.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짚고 보게 되는 버릇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례 슈퍼 나라 사건도 사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흘려듣고 그냥 뭐 쉽게 잊혀졌을 겁니다. 근데 네.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또 그런 거 한번 짚어보시면
보시면 또 남다른 감동을 좀 느끼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지원 감독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현장에 오는 배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역을 맡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셨습니까?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예. 시나리오에 되게 친절하게 또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현장이라는 것이 가면 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님하고 경구 선배님께서 많이 열어주셔서 말 그대로 그냥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 그 시나리오 바탕으로 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 들고 현장 상황에 맞게 그냥 순발력 있게 좀 네. 애드립 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블랙머니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정 감독님이 섭외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경구 씨가 직접 섭외를 한 겁니까?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저한테 진짜로 첫 마디가 넌 내가 캐스팅 안 했어 경구가 캐스팅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블랙머니 보시고 되게 느낌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었는데 예, 이번 영화로 처음 뵀거든요.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없었습니다. 네. 그럼 왜 거꾸로 여러 배우 중에 허성태 씨를 그냥 찍었을까요? 블랙머니를 보시면서 그 안에 캐릭터가 이렇게 막 그 선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선을 잘 타더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기회가 아니면 경구 선배님이랑 연기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네. 정말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스스로 잘한 캐스팅이라고 하셨습니까? 설경구 씨가? 네. 섭외에 대해서 영화 네. 다 찍고 나서 혹시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제가 지금 체감하는 거는 뭐 디프리 때도 그랬지만 네. 경구 선배님이 제가 없으면 되게 허전해하세요. 좀 이렇게 어디 있냐, 성태 어디 있냐 자주 찾으시고 그래서 예. 저는 너무 뿌듯하고 네.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호흡을 맞춘 영화. 뭐 물론 다양한 또 연기 고수분들이 많이 또 출연한 그런 예. 영화인데 어떻습니까? 내일 개봉을 했을 때 관객들이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봤지만 사실 뭐 주인공이 황반장이지만 사실 그냥 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냥 잠잠히 따라가시면 충분히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소년들 개봉 앞두고 모셨지만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허성태 씨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오징어 게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허성태 배우에게 오징어 게임 어떤 좀 작품일까요? 정말 저에게는 운명적인 작품이었고 그 캐스팅 되는 과정에서도 좀 우여곡절이 약간 있었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고. 어떤 우여곡절이었나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하게 됐다가 또 원래는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됐다가 다른 예. 작품을 또 하게 됐다가 다시 또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번복이 있었군요. 어떤 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또 황동현 감독님하고 남한산성 이후에 두 번째 작품이라서 되게 그때도 또 편하게 행복하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히려 악역이 좀 더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혹시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 뭐 트라우마라는 표현 좀 안 맞을 것 같고 혹시 후유증 같은 건 없었나요? 악역에 워낙 대한 좀 강한 악역이었기 때문에. 악역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의 어떤 폭발적인 세계적인 인기 때문에 네. 진짜 조금 힘든 시점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떤 관심 때문에 약간. 네, 갑작스러운 관심을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정말 SNS 단적으로 관심이 얘기하면 팔로워 수가 는다거나? 진짜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켜놓고 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괜찮습니다. SNS는 계속 네. 돌아갔겠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가 꺼지고 뭐 그런 갑작스러운 관심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스크린 속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 악역이 힘들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측근들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 소녀 같은 감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어떤 면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왔을까요? 그냥 뭐 평소에 제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카리스마 있고 무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 고양이 2마리 키우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냥 저는 제가 뭐 가식을 떨어서 뭐 소녀같이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보세요? 허성태 배우를 지금의 허성태 배우를 어떻게 좀 평가하나요? 되게 어머니는 매일매일 일어나실 때마다 꿈 같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보니까 가장 본인을 허성태 배우로 인정해준 사람이 아내분이라고 인터뷰에 나왔던데 어떤 의미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인정이라기보다는 되게 어떤 연기 평가에서는 칼 같고. 네, 이제 제가 무명 시절 때 이제 연기를 하라고 허락을 하고 이제 함께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겪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 뉴스 나올 때도 말씀하고 나오셨어요? 네네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하고 하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대기업 다닌 이력도 좀 화제가 네네.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 모셨기 때문에 질문은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라 좀 아쉬운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배우가 되지 않고 기업에 남았다면 어떤 상사가 되어 있을까요? 허성태 부장님? 네. 되게 바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바빴을까요? 지금 한 차장이 차장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서 제가 그 질문 잠깐 드렸었는데 춤추는 모습이 워낙 좀 인상적이어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아니요. 만약에 뭐 직장 다니시면서 동호회나 이런 걸 하시던가 아니면은 춤 쪽으로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잠깐 춘 적이 있고요.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한다는 친구들이 3명이서 이렇게 뭐 어떤 뭐 소풍이 아니고 무슨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 그때 뭐 장기자랑 할 때 잠깐 했던 거 외에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인터뷰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YTN에선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 허성태의 어떤 목표, 계획이 있다면 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뭐 중장기 계획, 사업 계획을 짜봤거든요. 근데 사실 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목표나 이런 걸 정해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저한테 주어진 작품, 하루하루 주어진 씬에 그냥 집중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앞으로도 그냥 저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주어진 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큐에서 배우 허성태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워낙 긴장하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막 다그치듯 질문한 점도 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배우 허성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척결에 이어서 대학 입시 전반으로 조사와 감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등학생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1000여 건으로 이 중 부정 논문 96건의 공저자가 82명인데 조민 씨 등 5명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정 논문에 연루된 교수 69명 역시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연구 부정 징계 시효가 연장되기 전 논문들인데다 입시비리 관련 징계 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교육부는 앞으로 입시비리 연루 교원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신입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또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괄이 되고 고입 사안에 대한 신고도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원도 대학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입학 사정관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학원 30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고 현직 교사와 스타 강사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또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전현직 교사 700여 명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번엔 입시 컨설팅을 포함한 대입 전반으로 감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또 내년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 고령사회 분과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료, 돌봄, 요양반과 노인 주거반 등 고령화 관련 4개 작업반이 참가를 해 의료와 돌봄,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를 비롯해 카카오 법인에 연이어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넘긴 금융감독원. 이번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회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 택시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 가맹회원사 가운데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와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임의 16에서 17%를 제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동안 운임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는데 금감원은 이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에 해당해 이중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일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송치 대상에서 빠진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시 조사에 임했습니다. 뒤늦게 김 센터장을 비롯해 경영진 20명이 경영 쇄신안을 내놓으며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오너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김 센터장의 금감원 공개 소환 이후 카카오 주가는 물론 계열사 모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국 주택거래 매매량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매매량이 49,448건으로 지난달보다 4.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9월까지 누적 매매량은 42만 3,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량은 지난달보다 2.3% 줄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80% 늘었고 지방 역시 전월 대비 5.6% 감소했지만 지난해보다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6% 줄었고 월세는 1.8%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6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9조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낸 반도체 부문은 3분기 영업 손실 3조 7,500억 원, 매출 16조 4,4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통해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금 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농협 임원이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문제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직급 임원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매니저 처가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이의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거고. 1심에서는 지역 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땅값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 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 A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동년배 여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초중학생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각각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여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범인 검거에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 초 개발해 국가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투입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세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과 자금 관리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어제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서 50대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택시기사는 A씨를 태운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저 택시 하잖아요, 땡 잡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3차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 위성의 엔진 연소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10월 3차 발사는 일단 미뤄졌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내 발사를 시도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시기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선 천리마 일형의 엔진 연소 시험이 여러 차례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3차 발사를 시도하기에 앞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발사 동향이나 준비 사항을 추적하고 있으나 시기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정찰 위성의 2차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사고 원인을 규명해 10월 안으로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엔진 연소를 시험하는 단계라면 기술적으로 당장 발사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류가 있건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시험을 하는 걸 거고요. 그 지상연소 시험을 다시 하게 되면 올 내로 3차 발사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위성 관련 기술을 도움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미국 측이 북러 간 무기 거래 의심 장소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선 관련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과 23일, 27일에 북한 전용 부두에 105m 길이 선박이 새롭게 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3차 발사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충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 파티를 열던 10대와 20대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총격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거리. 헬로윈 파티가 열리던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다툼을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총을 빼들고 급기야 서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22살 청년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that were in the way.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헬로윈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연령은 16살에서 22살 사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다른 이들을 향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같은 날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도 파티에서 싸움을 시작한 10대들이 총을 빼들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총격 사고는 어린이와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이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따르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한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1회 스포츠의 날을 기념해 체육발전 유공 훈포장과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우상혁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으로 스마일 점퍼라는 애칭과 함께 국민에게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시즌을 3위로 마무리한 프로야구 SSG가 김원영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SSG는 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 리더십의 교체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2022년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하고 3년 재계약했지만 올해 정규리그 3위에 그친 데 이어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NC에 3연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